자, 앞에 봅시다. 자, 다시 아까 5번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자, A, B,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 부분은 기다, 그쵸? 그 다음에 B는 서, 그 다음에 C는 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A에서는 1번 선지 달과 수풀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2번 A에서는 하늘 높이 떠있는 달의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에 고결한 인품을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맞는 말. 자, 다음 3번 B에서는 대상이 부재한 공간에서 대상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추모의 마음.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야? 자갈벌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 자갈벌에는요, 기파랑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상이 부재한 공간에서 대상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추모의 마음 있죠. 자, 다음 4번. 시에서는 시련과 고난이 몰아치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대상의 절개와 힘품을 드러낸다. 시련과 고난이 몰아친다. 눈이죠. 굴하지 않는 대상의 절개와 인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잣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C에서는 높은 잣나무 가지와 고깔의 대비가 아니죠. 높은 잣나무 가지와 눈의 대비 또는 눈과 고깔의 대비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대비를 통해 고매한 지조와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면 틀린 말. 정답은 5번. 자, 다음. 자, 7번. 자, 화자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다. 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한다기보다는 기파랑의 모습을 회상하여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기파랑이 옛날 모습을 떠올린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교차한다는 건 과거와 현재 왔다 갔다 1대1로 대응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말. 자, 다음 2번 계절의 순환은 드러나지 않죠. 인간의 유한한 삶도 없고요. 자, 다음 3번 화자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대상의 목소리를 구체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대상의 목소리를 구체화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청각적 심상 드러나지 않고요. 이 시는 대부분 어떤 심상이 드러난다?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자,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대상의 정신을 형상화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찬양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 자, 다음 4번 화자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 형식 없다고 했어요. 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도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자, 다음 5번 화자의 시선이 천상의 존재인 달에서 지상의 자연물인 잣나무로 이동하며 대상의 고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가 높은데 그것도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이 잣나무 가지는 이제 하늘 위에 있진 않죠. 자, 그래서 대상의 고결함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요 여러분들 화자의 시선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그냥 달에서 잣나무 가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좋은 말일 것 같아요. 시선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요거는 이제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 달을 실제로 지금 이 달을 보고 있지 않고 그냥 달을 떠올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특정한 해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걸 들이대든지 간에 달에서 잣나무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다 맞는 말이야. 알겠죠? 자, 다음 8번 봅시다. 8번 아까 쌤이 자갈벌은 얘기했어요. 원만하고 단단한 속성. 이건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알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2번 흰 구름은 달이 따라가는 대상으로 기파랑이 추구했던 세속적 부귀영화나 입신양명의 용명을 암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이죠.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딱 끊으면 요까지는 맞는 말이야.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라고 되어 있거든. 그 흰 구름을 달이 왜 따라가는데? 달이 추구하는 게 저런 흰 구름 같은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달이 흰 구름을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흰 구름이 기파랑이 쫓던 정신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세속적 부귀영화나 입신양명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추구했던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순수함 정도로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겠죠. 흰 구름은 달이 따라가는 대상으로 기파랑이 추구했던 어떤 순수함을 상징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잣나무 가지는 시련이 눈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통해서 굽히지 않는 절개를 표상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정답이죠. 자, 다음 4번 이슬 밝힌 달은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의 존재로서 만인이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숭고한 모습. 완전 맞는 말이죠. 자, 다음 5번 자, 수풀은 맑고 깨끗한 물가에 비친 모습으로 화자가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하는 거. 이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뒤로 좀 넘겨서 쭉 정석가 부분을 좀 풀어봅시다. 17번부터 해서요. 문제가 몇 개였구나. 23번까지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잠깐만. 너 빛의 고기는 아직 합의 안 한 거야? 빛의 고기 있어? 근데 이거 다 빈칸이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럼 다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냥 알아서 채우고. 알았어 지금 왜? 앞에서 뭐 이렇게 빈칸 뭐 안 띄워줘? 그럼 선생님 불러주지 말고. 근데 잘 모르겠어. 자 앞에 보세요. 17번. 자 밑글의 표현상의 특징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감각적 이미지 도 엄청 막 드러나진 않죠. 맞죠? 자, 근데 이제 뭐 사각사각 이런 이제 의성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자, 다음 3번 선지. 자, 역설적 상황을 가정하여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둘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유독하신 님을 이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어야. 반어. 근데 얘네 상황 자체를 보면은 상황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는 게 역설적 상황을 가정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헤어지겠다잖아. 헤어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뭐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라고. 말은 헤어지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도 맞는 말이고 역설적 상황을 가정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대화체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와 청자와 화자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있나요? 아 잠깐만 적절한 거 찾는 거네. 역설적 상황을 가정하여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 요게 틀렸네요. 지금 우리가 흔히 반어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표현. 자, 반어적 표현은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속마음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속마음과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번 틀렸다고 해야겠네. 자, 반어적 표현 나오는 거 맞고요. 역설적 상황 제시되는 것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는 지금 속마음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했다는 게 틀린 거죠. 반어적 표현은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표현. 상황 설정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대화체 형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체 형식은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 색채어의 대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18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옥과 바위는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성질을 지닌 사물로 화자의 굳은 결의와 사랑의 영원성을 뒷받침한다. 요거요, 여러분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학교에서 아마 이 얘기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굳이 봐봐봐. 여기서 표현되는 거 보면은 그 밤이 싹이 돋아 운이 돋아 싹이 나야지만이라고 하는 그 연 빼고요. 나머지 연은 전부 뭐냐면 옥으로 연꽃을 만든다. 무쇠로 옷을 만든다. 그 다음에 무쇠로 만든 산. 뭐 이런 식의 표현 많이 나오잖아. 맞죠? 자,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딱딱한 걸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거야. 왜? 우리의 사랑이 아주 견고하다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좀 부여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다음 2번. 자, 무쇠로 만든 천릭을 질기고 튼튼한 소재로 세월이 흘러 다 헐어버릴 때까지에 대한 무한한 시간을 암시한다. 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쇠가 다 헐어야지만 헤어지겠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쇠가 영원히 헐지 않니? 그건 아니지. 헐긴 헐어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어요. 헌단 말이야.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돼야지 헐까 말까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불가능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자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다 헐어버릴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이 무한한 시간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구운 밤은 생명력을 상실한 소재야. 이것도 맞는 말이죠. 불로 구웠으니까. 이것이 싹 튼다는 설정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별은 없음을 의미한다. 또 맞는 말이죠. 자, 철수사는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으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적 고난을 상징하나?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자, 이 철수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역설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이런 산이 어디 있어? 과장된 상황, 어떤 역설적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구슬을 다음 5번 선지. 구슬은 임과 화자의 사랑이나 인연을 비유한 것. 구슬은 사랑을 비유한 것이죠. 이것이 바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시련이나 역경의 직면함을 뜻한다. 또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해서 뭐가 안 일어나? 잠깐만. 바위에 떨어진다는 것, 시련이나 역경의 직면함.
요것도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봐봐. 자, 여기까지 끊어서 바위에 떨어진다는 건 시련이나 역경에 직면하면 완전 맞는 말이야. 알겠죠? 완전 맞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슬은요, 이제 끈에 꿰어진 구슬을 말한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구슬이 깨진다 하더라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구슬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찾자면 구슬보다는 끈이 좀 더 낫겠죠. 끈. 그래서 지금 요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이 끊어져, 그러니까 깨져. 깨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랑에 이게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구슬은 좀 그렇고 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4번. 자, 다음 19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년에서 선한 성대를 기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정서를 넘어 국가의 태평성대를 바라는 송축의 기능. 송축의 기능이 뭔지 압니까? 송축이라고 할 때 송은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낼 송자. 축은요, 축사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축사를 보내다, 임금께 축사를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1년, 그러니까 선왕선대에 나오는 이 서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사 부분은 전부 개인적 사랑을 말하는 거야. 개인적 정서. 그런데 1년은 지금 국가의 태평성대를 바라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송축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2번. 2년에서 구운 밤에 싹이 돋는다라고 하는 설정은 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불가능한 상황을 조건화 제시하여서 이를 거부의 의지를 드러낸 거. 맞죠?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 맞죠? 자, 다음 3번. 사연에서 무쇠옷이 다 헌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불가능에 가까운 뭐다? 긴 시간을 전제로 한다고. 님과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맞죠? 자, 다음 5연에서 쇠로 만든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기이한 상황 설정. 은 앞선 연들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5번 6년에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이 5연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되어야만 이별하겠다는 역설적 논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아니죠. 자,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거 생각하세요.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슬을 꿰고 있는 끈을 가지고 바위에 아주 세게 내리쳐도 던져도 구슬은 깨지지만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이 20번부터 23번까지는 여러분들 따로 이제 한번 매겨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유충열전 넘어갑시다. 유충열전. 자, 24번부터 해서요. 27번까지 또 한번 쭉 이어서 풀어볼게요.
다 했나요? 그럼 다 풀었어. 수신 다 풀었어. 오케이. 자, 앞에 봅시다. 자, 서술자가 1번 선지.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있어요?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였던가, 누가 칭찬하지 아니하겠는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다음 2번 선지. 대화보다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이거 맞을까요? 자, 대화보다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화 많이 나옵니다. 맞죠? 대화 많이 나오고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라고 하면, 요약적 제시는 어떤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할까요? 한 문단에 막 쑥쑥쑥쑥 해가지고 상황들 막 다 넘기는 거야. 유충렬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이 그 소설 앞에 부분 보면은 정한담에게 어떻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는지를 대사나 이런 것들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요약적 제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유심이 정한담에게 모함을 당하여 마침내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약적 제시를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는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몽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꿈과 현실을 교차하는 게 있나요? 없죠. 자, 다음 4번.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서 사건의 감도는 긴박감을 의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근데 장면이 전환이 되기는 하는데 자주 전환이 되진 않죠. 자, 그러면 장면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소설에서 뭘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유충렬의 영웅적 활약이죠. 자, 천자가 정한담에게 쫓기는 부분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충렬이 천기죠. 천기.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거든. 하늘의 기운을 읽고 천자를 도와주러 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천자랑 정한담 얘기 쭉 나오다가 갑자기 유충렬 얘기로 확 넘어가는 거야. 뭐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자, 긴박감을 의도적으로 완화한 게 아니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장면 전환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긴박감을 의도적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긴장감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아, 드디어 유충렬이 이제 복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독자로 하여금 이제 생기게 하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자, 다음 5번. 과거와 현재를 빈번하게 오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고전 소설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구조를 뭐라고 해? 역순행적 구조라고 합니다. 한단 말이야. 근데 역순행적 구조는요,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 나오기 힘듭니다. 거의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본문에 들어가는 소설 중에서 역순행적 구조 뭐 있어? 빛의 호위가 대표적으로 역순행적 구조잖아. 맞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빈번하게 오간단 말이야.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순행적 구조에 해당하지. 지금 고전 소설에는 그런 게 나오기 힘듭니다. 자, 다음 2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선지. 충렬은 태어났을 때부터 두 팔에는 북두칠성이, 등에는 상태성이 새겨져 있었다. 자, 뭐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건데? 이제 비범한 탄생을 좀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가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다. 평범하지 않다는 거야, 비범하다는 건. 자, 다음 두 번째. 정문걸은 명나라 진영의 선봉을 물리친 기세로 황제에게 항복을 강요하며 위협했다. 도 나오는 말이다. 그쵸? 자, 이 정문걸이요, 정한담이 시켜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명나라 군대들 다 쓸어버려. 정문걸이 나가가지고 명나라 군대 샥샥샥 해서 다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천자한테 항복을 요구하죠. 야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자, 다음 3번. 조정만은 황제가 항복하려 하고 전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유충렬의 출전을 만료했다. 말렸죠. 왜? 이미 전쟁은 넘어갔어. 그래서 네가 거기 그런 절개와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봐야 목숨만 잃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말렸었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그럼 이렇게 말리다가 언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까? 유충렬이 달려가가지고 이 정문걸의 목을 팍 베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정문걸의 목을 조정만에게 들고 오죠. 그때 조정만이 아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유충렬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자, 다음 4번. 옥황상제는 옥쟁반에 놓인 과일을 장씨 부인 유충렬, 유심이 각각 나누어 먹도록 정했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정씨 부인은 꿈속에서 만난 선관이 집 앞에 남기고 간 청룡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했음을 확신했다. 맞나요? 자, 내용은요, 자기 꿈속에서 선관이 나왔죠. 자, 그래서 꿈속에서 만난 선관이 집 앞에 남기고 간 청룡이 아니고, 자, 선관이 청룡을 구름 속에 풀어주고 그 청룡이 품 안에 들어오는 그 꿈을 꾼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틀렸어? 집 앞에 남기고 가니 틀렸죠. 자, 다음 26번. A와 B를 이해한 내용. A는 요거, B는 요거. 자, 그러면 자, A는 어떤 의미로 하는 말입니까? 자, 그 은혜는 죽어서더라도 갚을 것이요. 자, 태자가 충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자네가 나서가지고 전쟁을 이제 이 정한담과 맞서 싸워줬으면 좋겠어. 근데 유충렬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 왜? 자기가 지금 내 나라의 왕 천자니까 내가 살려야 되는데 이 천자가 사실 뭐 한 사람이기도 해. 우리 아버지를 유배 보낸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천자가 총명하지 못해서 이 충신의 간언, 충신의 어떤 이 훌륭한 조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를 유배 보낸 것에 대한 이제 이 마음이 상처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천자의 아들인 태자가 와서 충렬을 설득하죠. 그래서 이 충렬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천자가 뭘 느껴요? 아, 태자가 이제 진짜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태자가 지금 유충렬을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라면 B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죽어 쓰러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천자를 도와줘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맞는 말?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과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자신과 아버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잘못은 일단은 아버지가 제일 잘못했어. 태자의 아버지가 천자잖아. 그렇죠? 천자가 제일 잘못했어.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냥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맞다고 볼 수 있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맞고요. 자, 다음 A 중국 고사를 인용했죠. 중국 고사 뭐 인용했습니까? 주나라 무슨 왕이었어? 성왕이었네. 자, 주나라 성왕이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원망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 주나라 성왕의 이야기를 왜 가져왔어요? 주나라 성왕도 그렇게 반성하고 나라를 잘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천자께서도 이렇게 반성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자 함이었죠. 자, 그래서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맞는 말. 자, 다음 B는 뭐라고요? 적절한 거야. 26번 뭐가 틀렸어?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원망을 해소하고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자, 이거 봅시다. 원망을 해소하고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건 맞는데? 그럼 1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래, 이거 맞네. 자, 그러면 이거 자신의 과오가 아니고 천자의 과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딱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가 아니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그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천자의 과오를 본인이 인정하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B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에게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거는 없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B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거절 안 했죠. 자, 그래서 거절 안 하고, 자, 상대방의 이제 잘못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A와 B는 모두 현재의 위기 상황이 상대방의 책임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 다 아니다, 그렇죠. 자, 근데 현재의 위기 상황이 상대방의 책임이다를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요건 있어요. A와 B 둘 다 모두 어떤 이제 근데 이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자, A는 무엇의 잘못을 아버지의 잘못, 그래서 천자의 잘못이라고 할게요. 슬 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도요,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겸손한 표현으로 얘기하는 건데 B의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보면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에 잠시 지나친 말씀을 폐하야겠다고. 이 사실은 황제에게 할 말은 아닌 거야. 우리 아버지를 유배 보냈다라고 하는 원망을 황제한테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어떤 관점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자식이도 지나친 말씀을 폐하기 아래였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죽어 쓰러진데 내가 폐하를 돕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B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는 아버지의 잘못 또는 천자의 잘못을 바탕으로 이제 용서를 구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일 거고요. 그렇죠? 자, 다음 27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보세요.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슨 세계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원적 세계라고 하죠.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두 개로 나뉜다라고 해서 이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이원적 세계에서는 항상 뭐 하는 인물이 있다, 적강하는 인물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적강할 때 이 적은 유배를 내려온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유배로 내려오는데?
이거 예전에 문제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정한담이랑 그 다음에 그 최일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둘이 쌍쌍이 다니는 인물들이란 말이야. 정한담과 최일귀.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정한담이 있고 정일문이 있잖아. 정일문이 나가가지고 이제 명나라 군사들 다 죽이고 그 정한담이 시킨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하늘에서 유배 온 사람이 정한담과 정문걸, 정한담과 정문걸. 자 그래서 그럼 하늘에서 유배 내려온 사람이 정한담이랑 정문걸이야? 아닙니다. 하늘에서 유배 내려온 인물 두 명이야. 누구랑 누군데? 유충렬이랑 그 다음에 정한담. 이 두 인물이 하늘에서 유배되어 내려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상에서의 갈등이 지상으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유충렬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상에서의 갈등이 지상에서도 이어진다. 왜? 이 두 사람 뭐 때문에 유배받았는데 천상에서 이 옥황상제가 있는 곳에서 뭐 했는데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쌍스럽게 뭐 하는 짓이냐, 둘 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해서 둘 다 벌받으러 내려온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한담은 똑같이 악당으로 내려온 거고 유충렬은 이제 이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정한담은 신선이었던 시절에도 나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유충렬은 신선이었던 시절에도 굉장히 정의로웠던 사람인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배를 당해서 내려온 겁니다. 자 다음 선인과 악인의 대결로 이어지는데 이는 당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치욕과 당쟁으로 인한 혼란상을 반영한 것이다. 혹시 학교에서 유충렬전 했어? 세연아 했어? 학교에서 혹시 이거 유충렬전 관련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민중과 관련된 얘기 했는지 민중의 어떤 이 원통함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굴욕을 겪으면서 이 가지고 있었던 민중의 원통함이 이 유충렬전에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 그런 말은 따로 없었어. 근데 그 말은 있었지. 그 저기 사대부 가문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이 자신의 가문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저기 당쟁에서 밀려났던 사대부들이 다시 복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 했어. 혹시 유충렬전 아직 다 안 끝났어? 뒤에 스프레드 안 했어 아직?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거든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두 개가. 자 유충렬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역사적인 치욕이야. 그 다음에 당쟁으로 인한 혼란상이거든. 자 그래서 자 당쟁으로 인한 혼란상은 이제 몰락한 이제 사대부 가문이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역사적 치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민중의 입장에서 국가가 겪었던 치욕에 대해 원통해하는 마음이 담겨서 청나라를 혼내주는 호국의 장군 정한담을 혼내주는. 정한담은 사실 원래 호국의 장군은 아니고 원래는 명나라 장군이야. 근데 호국의 편에 돌아서 버렸지. 배신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가 겪었던 치욕에 대해서 원통해하는 마음. 또 뭐가 있냐면요. 무능한 지배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입장이냐면 민중의 입장입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무능한 지배층이 누구냐? 이 소설에서 나오는 천자입니다. 천자. 전쟁 일어나자마자 도망만 다니거든요. 천자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무능한 지배층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